안녕하세요. 선즈랑 벅스 파이널스가 진행 중인데요. 물론 벅스가 한 경기 정도는 이길 거라고 예상했고요. 수입도 가능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쭉 계속 이긴 좀 힘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선즈는 항상 101%로 뛰는 팀이어가지고 게다가 두 명이나 야니스한테 해커 야니스 작전 같은 걸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빠진 만큼 구멍이 좀 컸겠죠. 그리고 3점이 안 들어간 날도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 폴도 아니고 야니스 안타타쿤포도 아니고 감독 몬티 윌리엄스입니다. 재밌게도 몬티 윌리엄스, 선지 감독 몬티 윌리엄스랑 지금 벅스를 감독하고 있는 부덴하우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렉 파포비치 사단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덴하우저 감독은 어시스턴트 코치 감독으로 스퍼스에서 계속 파파비치 밑에서 일하고 거의 동쪽의 파파비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혹스에 와가지고 혹스를 챔피언십급 팀으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는 선수였을 때 스퍼스에서 뛰면서 그때 주변에 뭐 파파비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는 감독해야 될 포텐셜이 정말 뛰어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그 닥 리버스라고 나중에 나름대로 전설적인 감독으로 지금 현역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몬티 윌리엄스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파파비치의 영향력을 아무래도 무시 못하겠죠. 그분 밑에서 나온 훌륭한 감독들이 꽤 많으니까 스나이더 감독도 지금 유타 재즈의 감독도 파파비치 밑에 있었던 분이고 어, 파파비치 감독이 제일 멋있는 게 딱 이게 분리돼 있어요.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면서도 현실적이에요. 뭔가 뭐 강연을 하거나 클리닉을 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경기를 챔피언을 먹어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파포비치가 하는 말은 이제 적당히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쉬고 다음 경기 준비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무슨 암 치료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농구 경기를 이긴 것뿐이다. 졌을 때도 물론 그렇게 낙심 그렇게 뭐랄까요 그 좌절하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면서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13년에 아쉽게 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 애들 모여봐 하면서 계속 13년에 그 졌던 결정적인 경기들을 계속 보여줘서 선수들이 열받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4년에 바로 컴백해가지고 결승에서 챔피언을 먹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영양가 있는 작전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선수들로서는 정말 피곤했죠. 억울해 죽겠는데 바로 다음날 와가지고 그 테이프 다시 보라고 하니까 데니 그린이라는 선수가 3점 신기록을 세울 듯할 때 갑자기 벤치로 부르는 독특한 전략도 있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하이를 타면서 다칠 수도 있고 뭔가 무리수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걱정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던질 때까지 던지고 기록 세우고 싶고 그러겠지만 되게 절제미약 정도껏 하자 뭐 약간 그런 거 가지 않게 하이가 됐을 때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독 밑에서 자란 감독들은 대단할 수밖에 없고요. 슈셉스키, 마이크 슈셉스키도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슈셉스키랑 이제 국대 감독을 거의 같이 하면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슈셉스키가 넘어갔는데 슈셉스키 감독도 되게 독특해요. 다르면서 독특해요. 이게 약간 살살 긁으면서 찔러주면서 이렇게 자극 주는 걸 좋아해요. 이를테면은 국대 감독을 했을 때 슈셉스키가 이제 되게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004년에 미국 국가대표가 좀 개판치고 나서 동메달 겨우 따와가지고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코비가 아주 금메달을 따오겠다는 각오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줬고 슈잡스키는 그 모습을 상당히 좋아했고 연습 중에 코비가 연습 중에 루스볼을 잡으려고 다이빙하는 그 장면을 항상 다음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을 때 보여준대요. 자 모였나 하면 이거 보여준대요. 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루스볼을 잡으려 다이빙하고 있어. 저 정도 각오 없으면은 오지 마. 선 국대에 뛸 생각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였고 대학교에서 듀크 코치를 오랫동안 했었고 좋은 선수를 많이 스카우트하고 뽑고 양성했는데 거기서
JJ 레딕이라고 요즘 우리가 슈터로 되게 잘 알고 있죠. 근데 JJ 레딕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되게 막 슬래시하고 뭐 덩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슈셉스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슈셉스키 감독이 보는 앞에서 막 이제 막 덩크하고 막 엘리웁 덩크하고 막 인유 페이스 덩크하고 그러는 거 보더니 슈셉스키가 그걸 보더니 나중에 불러서 얘기했대요. 웃으면서 Don't ever think you can do that at the college level. 그러니까 너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놀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한계를 안 거죠. 그리고 장점을 알아서 레딕인 자기는 약간 좀 이제 OTL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3점 슛이나 좋은 슛터치를 있으니까 그거를 잘 키워서 아주 지금도 꾸준히 장수하는 선수가 됐으니까 그런 독특한 감독도 있고 바비 나이시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인디아나 대학에서 감독인데 아이지아 토마스 등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냈고 국대 감독을 했을 때도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바비 나이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성격이 항상 닭달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이제 압도해야 되는 그런 거. 절대적으로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숨 쉬라고 할 때 숨 쉬고 숨 멈추라고 할 때 숨 멈추는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마이클 조던을 감독할 때 너무 힘들었대. 왜냐면 이게 트집 잡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그런데 또 이제 코치랑 감독이랑 선수의 궁합 같은 게 또 중요한 게 다른 선수 같으면 막 들어와서 안 하고서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막 이를테면은 뭐 바비 나이시 야 조던 수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럴 거면 집에 가 막 이랬더니 바비 나이시 나중에 살짝 옆으로 와가지고는 지나가면서 그렇게 바비 나이 옆으로 조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Coach, you told me how fast I am, right? 감독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 같다고 저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더니, 근데 제가 수비하는데 너무 빨라서 감독님 가끔 놓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둘이서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뭐 인터뷰를 했을 때도 뭐, 바비 나이트 감독이랑 그 당시 딘 스미스, 노스캐롤라이나 감독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둘 다 너무 훌륭한 코치고 너무 나랑 잘 맞는다고 뭐 언어 선택의 차이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반대로 아이지아 토마스는 이런 얘기를 좀 너무 직설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게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걸 마 사장님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것 같고 척 데일리 같은 감독, 카튼 피츠맨 같은 감독은 되게 좋은 게 선수들을 좀 믿어주고 좀 밀어주고 그런 그 인커리지먼트 계속 이제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칭찬하면 쑥쑥 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척 데일리가 되게 재밌는 게 데니스 로드먼이 처음에 이제 같이 연습하고 그럴 때 좀 이게 좀 뭐랄까 좀 컨트롤하기 힘든 선수잖아요. 진짜 막 들짐승처럼 막 날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디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꾸중을 주는 코치도 있었는데 그때 척 데일리 코치도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했대요. You don't put a saddle on a stallion. 야생마에 안장 채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쟤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척 데일리랑 데니스 로드먼이랑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믿음을 주는 감독을 어린 나이에 만나서 로드만이 수비왕으로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컬린스나 톰 티버더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도 더 컬린스는 마이클 조던을 사랑해요. 마이클 조던한테 약간 예스맨인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심지어 자기 첫 경기에서 질 것 같을 때 마이클 조던이 감독님 입 좀 닦으시고요. 제가 감독님 데뷔 경기를 지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하고서는 조던이 진짜로 득점력 폭발해가지고 이겨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첫 단추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조던도 더 컬린스를 되게 좋아했던 게 조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놔뒀어요. 근데 더 컬린스랑 조던이 함께 있을 때 조던이 득점력은 폭발적이었는데 팀 성적은 안 좋았어요. 나중에 필 잭슨이라는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랑 약간 좀 내고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자는 이런 식으로 설득도 잘하는 그런 감독이 와서 잘 됐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별로 생산적인 감독,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톰 티버더도 데릭 로즈가 전성기일 때 아주 그냥 뭐 50분, 뭐 60분이고 뛰고 싶은 대로 다 뛰게 만들어가지고 데릭 로즈가 결국엔 이제 몸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톰 티버더가 너무 코치로서 불합격이다, 실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데릭 로즈랑 톰 티버더는 계속 다른 팀에서 만나고 계속 뛰고 있는데 좋은 감독이라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데릭 로즈가 마음껏 뛰어다니겠지만 그렇게 큰
예, 발전은 보이지 않네요. 근데 반대로 뛰고 싶은 대로 막 뛰게 만드는 거랑 잘 맞는 게 지미 버틀러가 톰 티버더를 되게 좋아했어요. 뛰고 싶은 대로 계속 뛰고 쉬지 않고 뛸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궁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막 무조건 뛰게 하는 감독은 믿고 그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감독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되게 이게 미묘하고 특이한데 디안드레 에이튼이랑 몬티 윌리엄스가 한 대화, 뭐 몬티 윌리엄스가 디안드레 에이튼한테 한 말이죠. 에이튼이 이제 폭발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제 결승 경기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보통 한 더블 더블 정도는 하고 그렇잖아요. 뭐 20득 뭐 15리바운드 이 정도는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스탯이 되게 안 나오고 있고 자꾸 뭔가 좀 안 풀리고 그래서 좌절을 하고 있는데 에이튼을 벤치로 불러서 몬티 윌리엄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Look at me. 봐봐. 나 보라고. 이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나 보라고. 나 보라고. 눈 마주치자고선 You set a high level for yourself. This is why you're down. 너는 네 자신한테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좀 실망할 수 있는 거라고. That's great. 그건 좋은 거야. 아주 좋다고. Now go reach that level. 이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가서 한번 또 열심히 뛰어봐. 그리고 그 수준을 도달한다는 게 점수, 스탯이 아니야. Doesn't have to be stats all the time. You can reach it with force.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 다음에 내가 널 투입하면은 Go dominate the game with force. 너의 영향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라고 보여주라.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주니까 보통 감독 같으면 그냥 좀 조용히 놔두던가 아니면 좀 꾸짖든가 아니면 이제부터 너는 이제 뭐 디코 역할을 하든가 뭐 패스를 많이 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뭐랄까 좀 소울이 있는 영혼에 와닿는 이런 말을 해주는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이 짧은 펩톡 이 펩톡 이게 약간 좀 기운을 주는 말 세션 이게 정말 이슈가 됐었죠.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몬티 윌리엄스는 이제 닉스에서도 뛰었었고 현역 선수로 많이 뛰었었는데 이제 감독 커리어를 보자면 블레이저스에서 2010년에 부코치로 했다가 2015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코치로 헤드 코치로 뉴올리언스 호넷스 그리고 펠리컨스에서 했었고 2016년 오클라호마 부코치 했었고 2019년 식서스에서 부코치 했다가 2019년에 드디어 선즈로 오게 됐었죠. 선즈에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스태프들이 많았고 그 당시 레이커스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르브론 제임스한테 인정받을 정도면 정말 훌륭한 인력인 거죠. 르브론 제임스랑 레이커스에 있는 스태프들이 몬티 윌리엄스를 데리고 오고 싶었대요. 그리고 항상 오라고 했었고 근데 몬티 윌리엄스는 선즈로 고른 거죠. 아마도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약간 마인드나 그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우선 제일 큰 사건이 몬티 윌리엄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2016년에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거의 뭐 첫 여자친구였고 CC였는데 정말 힘든 시기에 항상 같이 있었던 그런 파트너여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몬티 윌리엄스 그 짧은 코칭 커리어 사이에 스쳐 지나간 많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달려와서 그랬는데 크리스 폴이 특별히 뭔가 남다른 그 끈끈한 본드 궁합 뭐랄까 그 사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서로 도움이 뭐 의도적으로 뭐 집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크리스 폴이 썬더로 갈 때 아무래도 썬더로 갈 때 그리고 선즈로 갈 때 썬더로 갈 때는 이제 몬티 윌리엄스가 거기서 코칭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쪽에 크폴한테 좋은 조건이라는 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얘기해 줬겠죠. 몬티 윌리엄스가 감독 커리어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 팀 저 팀 옮길 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이 몬티 윌리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크리스 폴이 선수협회 회장이고 크리스 폴이 나중에 내가 그 팀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입김이 어느 정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인터뷰를 하면은 크리스 폴은 항상 이겼을 때나 아니면 뭐 좋은 성적이 있었거나 좋은 발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 몬티 덕분이라고 하고 몬티 윌리엄스는 항상 크리스 폴 같은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식서스에서 좋은 경험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몬티 윌리엄스가 결승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있는 레이커스도 이런 비슷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많이 이제 디바라고 하겠죠. 공주님들
경험하면서 선지에서 젊은 탤런트들을 이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삐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노하우를 쌓은 것 같아요. 선지에는 뭔가 안정감이 필요했었고 적임자였죠, 몬티 윌리엄스가. 젊은 선수들이나 그 스타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벤 시먼스는 너 슛 연습 안 해? 슛 안 늘릴 거야? 슛 장착 안 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장점으로 해낼 거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도 예,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엔비드는 이제 관리를 못하죠. 항상 부상이고, 그리고 센터인데 항상 뭔가 중장거리 슛을 쏘고 싶어하고, 뭐 이모셔널하고 그런 걸 좀 이게 캄다운 그런 걸 좀 못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르브론 특히 그렇잖아요. 로드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하면서, 그리고 우린 중요할 때 플레이오프 모드라고, 플레이오프 모드 액티베이트 막 이런 거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우리는 스위치, 플립 더 스위치 한번 켜면은 제대로 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에 역행하는 멘트라, 마인드 세트를 몬티 윌리엄스가 가져왔죠. 선제 오자마자 스테파 선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찬성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걸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뭐 플릭 더 스위치, 로드 매니지먼트 이런 거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고 코트에 발 딛는 순간 버저가 울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하이 인텐시티로 뛰는 게 이제 선즈 농구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방법이고,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고 당연한 거다고,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서 몬티 윌리엄스가 들어오자마자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경기가 뒤죽박죽되고 시즌이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버블에서 8경기를 해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정할 때 버블에서 8경기를 전승했죠. 모두 이겨버렸죠, 선즈가. 선즈는 이전에는 꼴찌 팀이었고 스티브 내쉬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와 함께 황금기를 지낸 이후 10여 년 동안 플레이오프 냄새도 못 맡는 팀이었고, 이번은 8경기를 전승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을 만큼 달아 올라왔는데, 이제 또 이제 버블에서는 다른 팀의 성적에 따라서 플레이오프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 8번째 경기를 끝나고 몬티 윌리엄스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했었죠, 선수들한테. We're not the sons of all. 우리 옛날의 선즈가 아니야. We've been through a lot. 많은 걸 겪었다. 너희들은 It's hard to play the way you play.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데도 아무도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만년 꼴찌 팀이었으니까. You may not get the respect you deserve, but guess what? You got it. 하지만 장담할 수 있지만 너희는 지금 그 리스펙을 받고 있어. I don't care what happens. You've gained the respect of the league. 이제 우리가 알 건 하나밖에 없어. 딴 건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리그가 우리를 이제 인정한다. 중요한 거는 we gotta build on it.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다. 기회가 된다면은 이번 주말에 우리가 그걸 쌓아갈 수도 있지만,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or it can happen this summer. 여름에 쌓아가면 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we gotta get to the point where we control it.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이러면서 정말 많은 농구 팬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죠. 크리스 폴이 선즈에 당연히 오고 싶었고, 부커는 선즈를 떠나고 싶지 않게 됐고, 몬티 윌리엄스 덕분이죠. 크리스 폴이랑 되게 찰떡궁합인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플레잉 스타일도 되게 맞았던 게, 지금 선즈가 리그에서 미드레인지 샷 성공률 1위예요. 모두가 그런 플레잉 스타일에 대해서 등을 돌렸을 때였죠. 양궁 농구나 속공 농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빅맨의 역할도 이상하게 바뀌고 그럴 때 디앤드레 에이튼이 약간 전통적인 빅맨 역할을 해주면서 크리스 폴과 데빈 부크와 다른 선수들이 함께 미드레인지를 잘 공략하고, 물론 3점을 못 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트레이드나 그런 거를 뭐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드래프트에서 캠 존슨, 미켈 브리지스 같은 선수들이 지금 파이널스에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드래프트에서 거의 순식간에 주전급으로 급성장했으니까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자면 몬티 윌리엄스가 노트르담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감독이 왜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됐는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겸손해지는 계기가 있으면 사람이 되게 큰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는 어, 자만심으로 가득 찬 선수들이 내일의 루저가 완벽한 루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에서 시작은 되게 화려했어요.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능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몬티 윌리엄스가 대학교 1학년부터 주전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신 아내분이 된 분이랑 처음 데이트할 때 뭐 농구 선수니 키 크네 덩크할 줄 알았더니 난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경기 보러 가니까 막 풍차 덩크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거 보고 또 놀랬고 확실하게 경기장에 있을 때 약간 웨스브룩 같은 눈 도른 듯한 모습과 나오면 되게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바로 NBA로 드래프트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이제 갈 준비만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심장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피지컬 이렇게 신체 검사 건강 검진 한 후에 이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증상이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 죽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구를 잠정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농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이잖아요. 인생의 전부이고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농구가 하나의 신앙 이런 게 되는 건데 평범한 학생이 되어버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몬티 윌리엄스가 좀 down to earth 되게 겸손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타 선수니까 나름대로 그 누리는 그 혜택이 있죠. 뭐 사람들이 주는 시선이나 뭐 챙겨주는 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걸 뭐 남용하거나 이렇게 과시하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큰 후광이 없어지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죠.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농구를 못하고 이제 선수로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살살 학교 외부에서 레크리에이션 센터 같은 데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농구를 틈틈하면서 경기를 막 지배하는 거죠.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맛보면서 위로를 얻고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몬티 윌리엄스가 느꼈던 게 농구는 절대적인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더 뜨이게 됐고 친구들 어, 노트르담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항상 몬티 윌리엄스에 대해서 믿어주고 기도해줬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고 마지막에 상황이 바뀐 게 12시간 동안 절대로 꼼짝도 못하는 테스트를 받는 게 있대. 신체 검사 같은 게.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어디 몸에 치명적인 부상이 올 수 있는 위험한 테스트인데 그걸 받았대요. 그래서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와서 다시 선수로 뛰어도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몬티 윌리엄스 혼자 기뻐하기 전에 몬티 윌리엄스보다 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그 다시 주어진 기회가 너무 벅차고 고맙게 느껴졌고 예전에 뭐 농구하다 죽자 뭐 농구는 인생의 전부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런 원초적인 마인드를 넘어선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한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결국엔 믿음이 중요했죠. 화를 내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농구가 신앙이었다면은 그리고 NBA에서 뛸 때도 선수들 감독을 준비하는 선배들 다들 얘는 감독감이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그게 말이 맞았죠. 몬티 윌리엄스가 한 말 중에 인터뷰에서 인상에 남는 게 아마도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서 죽을 고비를 두 가지 면으로 넘기죠. 어떻게 보면 건강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농구가 없어졌다는 자기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그런 걸 극복하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Life is not fair, don't expect it to be.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기대하지 마. Be thankful for the time and the people. 네가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랑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죠. 그리고 코칭하면서도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한 가지 이 몬티 윌리엄스가 코칭하면서 항상 고마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게 뭐 이유 없이 잘릴 수 있잖아요. 코칭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뉴올리언스에서 뼈를 묻고 챔피언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갑자기 일이 끊기게 되는데 그때 짧게 한 마디가 이거예요. I want to see the game get better. Coaching gives you the chance to do that. 농구라는 경기, 농구라는 이 작은 세계가 발전하는 거에 기여하고 싶다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코칭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벅스 선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벅스도 이제 그렇게 쉽게 무리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